교수님, 존 디어가 188년 이어져 있는 동안에 수많은 후계자들이 나오고 CEO들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사실 현대기업에서 후계자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가던 기업도 후계자를 잘못 선택하면 망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존 디어의 188년 동안에 어떤 CEO들이 있었고 그 각 CEO들은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켰는지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존 디어 에그테크 1위 기업의 저자인 김근영 강남대 공대 학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독특한 특성들이 있고요. 존 디어는 CEO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88년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위기 때문에 10명이 이제 전체 CEO가 있고요. 188년 동안 10명밖에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처음 5명은 이제 패밀리가에서 나왔고, 네. 뒤에 또 5명은 완전히 또 이제 전문 경영인이고요. 패밀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CEO들이 임기가 2년, 3년 이랬는데, 네. 미국이라는 기업 자체는 CEO의 임기가 좀 긴가요? 한국보다 조금 길어요. 한국은 평균 한 3년 반 정도, 길어도 5년이 넘진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존 디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188년에 10명이니까 1년당 이제 18년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패밀리들은 길었어요. 그때 이제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거의 한 20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전문 경영을 넘은 뒤에 사람들도 8년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자기네들 이제 룰이 있어서 존 디어 정신에 따라서 다음이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후계자들을 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10명의 이제 CEO 동안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기업 문화네요. 예, 그렇죠. 첫 번째 이제 2명의 CEO는 일대 이제 존 디어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 나폴레옹 쟁기 제작자라는 거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이제 막 평정하고 강하게 했듯이 대평원의 땅을 부순 이제 쟁기다라고 해서 나폴레옹 쟁기 제작자고요. 2대 CEO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18살 때 이제 병으로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원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맡은 거거든요. 자녀가 9명쯤 되는데 이제 누나들이 있고 5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은 제가 이제 붙인 건데 농기계 판매왕이고. 농기계 판매왕.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명을 프론티어 이제 대평원의 땅을 부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했고요. 존 디어의 과제는 뭐였냐면은 어떻게 이제 기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레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같은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 중에는 또 자기 집안이 원래 양복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느질 기술들을 가지고 강철 쟁기를 개량하고 대박을 난 거죠. 기업을 그랑디투아에서 몰린으로 이전한 것도 굉장히 큰 과제였던 거고, 그 시대를 보면은 루이지애나를 매입한 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도 계속 미국은 커집니다. 미국과 이제 멕시코 전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태평양을 거의 갔는데, 오레곤하고 이제 시애틀 이쪽은 네네. 완전히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아주 운이 좋았던 게, 캐나다가 영국에 반기를 들어요. 영국에서 그러면 이제 캐나다가 약간 괘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캐나다가 독립하기 전에 미국하고 그걸 이제 국경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레곤하고 워싱턴주가 미국 땅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처음에 미운항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신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철도가 이제 건설되면서 이거를 존 디어가 혜택을 봅니다. 왜냐면은 그전에는 주문을 다 사람이 일일이 가서 받고 해야 되는데 전신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철도로도 보내줄 수 있고, 또 이제 우편 마찰에서 오늘날은 택배 같은 것들을 또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걸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존 디어가 커지는 큰 이유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함께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이제 첫 번째 CEO 같은 경우에는 쟁기의 왕이라고 해서 쟁기의 왕. 왜냐면은 1년에 10,000개씩 이상씩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근데 경영을 잘 못했어요. 나중에 후계에 갔었을 때 굉장히 경영 악화가 되거든요. 망하기 일보 직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둘째 아들로 넘어갔죠. 그건 옛날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이 한 30년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미국이 격변의 시대예요. 우리가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뇌물 받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막 기업도 막 커졌다가 하고 막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한 사람인데 남북전쟁도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소송도 이제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몰린에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베끼는 그 로고하고 뭐 쟁기가 똑같이 베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해서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뭐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분은 아까 이제 경영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21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막 기술자였지만은 경영을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꼼꼼하게 경영을 잘해요. 또 젊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농부들도 보고 또 이제 미수금도 받고 네네. 시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끝날 때쯤 돼서는 이 기업이 엄청 커지죠. 매출액이 더 큰 정도로 이제 커지고요. 1등이죠, 당연히. 1등인데 2등부터 9등까지를 합친 합쳐도 것보다 더 1등이 더 큰 거예요.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낸 게 지역 판매 대리점이라는 거. 오늘날은 이제 대리점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쵸. 그 당시 이제 쟁기 회사들은 다 자기들이 가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업 같은 걸 했는데 이제 회사 소속이면은 이렇게 이익 같은 것들에 이제 공유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지역을 떼주고 여기서 많이 판매를 하되 기술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지역 출판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독점이 아니었어요. 다른 업체들 것도 해라.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농부들이 와서 비교해 보면은 이쪽 게 훨씬 나니까. 그래서 이제 커진 거죠. 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길핀 썰키 쟁기라고 남북 전쟁 이후에 많이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오늘날 지금 보면 이제 그 경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동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말이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결국은 미국의 농업이 자영농의 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윌리엄 버터워스하고 4대 찰스 디어 와이먼은 이모부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거,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것들도 제가 여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 버터워스가 그 리하이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리하이 대학교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그게 4대인 찰스 디어 와이먼의 아버지예요. 둘이 절친이었고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버터워스는 이제 워싱턴 국립법과대학 법을 공부하는 친구였거든요. 절친 와이먼의 이제 아버지는 전기 전문가였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와이먼 4대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그 뉴욕의 스탠턴 아일랜드를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의 할아버지가 스탠턴 아일랜드를 개발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버터워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의원이기도 했고 아까 4대의 아버지가 그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그 결혼식 들러리로 참석해달라고 해요. 절친이니까 그랬겠죠? 가서 찰스 디어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이 이제 안나예요. 안나하고 그 결혼을 하면서 들러리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들러리 쓰면서 보니까 신부의 동생이 캐럴린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동서가 되는 거죠. 버터워스라는 사람이 정치가 집안이고 굉장히 배짱이 튼튼한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캐럴린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귀게 됐고 마지막으로 장인어른한테 설득을 할 때 편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뭐 사업 제안을 하듯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캐더린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대로 나오니까 내가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얼마 돈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사업가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대였던 찰스 디어가 흡족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찰스 디어가 원래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큰 사위한테 이제 기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큰 사위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전기 쪽으로 하겠다 해서 에디슨, 우리가 이제 전기의 왕 있죠? 에디슨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성공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면서 이 존 디어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큰일이 났다 그러는데 둘째 사이가 버터워스가 되고 이제 사업가적 기질을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흔쾌히 결혼도 이제 허가하고 이제 이 기업에 들어오라. 근데 버터워스도 뭐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한 일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존 디어를 현대기업으로 바꾸죠. 그래서 지주회사 개념을 그때 해요. 1900년대 초반에.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것들을 오늘날 이제 건강보험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미국 회사들 중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한 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쟁기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일대고 한참 크니까 다른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트랙터 산업에 대해서 원래 이 휘발유 트랙터가 나오기 전에 증기기관 트랙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대 이제 그 존 디어가 거기 관여를 해요. 호크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증기기관에 그 삼날도 달고 하면서 증기기관은 아직 너무 무겁다. 그 동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언으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벼운 트랙터가 나오면 트랙터 시장이 세상이 온다.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들을 남겨요. 찰스 디어 때는 아니었죠. 그 시대가 버터워스 때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존 디어가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트랙터 산업이 신산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프리드리히가 맨 처음에 이제 휘발유 트랙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르파라는 사람이 또 이제 기업을 만들고 몇십 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가니까 첫 번째 이제 골리앗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수압기 산업이에요. 수압기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인데 거기에 있는 상위권 한 열 몇 개를 합쳐가지고 JP 모건이 그걸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컸고 거기 독점할 뻔했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독점이 안 됐고 두 번째는 포드도 맨 처음에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도 이제 농업이란 걸 꼭 이제 하고 싶었던 거에서 쉽게 생각한 겁니다. 자동차를 농업으로 바꾸면 트랙터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포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존 디어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임직원들은 다 말려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이제 그 경쟁이 세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사실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다들 말리는데 이 버터워스라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잘한 거죠. 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농업의 기계화가 점점 되고 또 미국이 산업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장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출현하고 국가하고 이제 충돌되는 것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도 이제 일어나고 이 버터워스 때 제1차 트랙터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기업들이 심하게는 한 뭐 몇백 개가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들은 이제 세 개죠.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라는 기업, 포드, 존 디어. 존 디어가 사실은 3위고 제일 약했거든요. 처음에 단독으로 존 디어가 만들었을 때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존 디어도 트랙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기업 합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합병을 합니다. 워털루 트랙터 엔진 회사고 트랙터 휘발유로 처음 만든 기업이에요. 235만 달러라는 돈을 주고 삽니다. 트랙터를 제작을 시작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사실은 윌리엄 버터워스가 자식이 없어요. 네 번째는 자기 이제 절친의 큰아들인 찰스 디어 와이먼한테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CEO가 이제 찰스 디어 와이먼이 되죠. 이 사람은 원래 존 디어의 증손자고 찰스 디어의 손자죠. 외손자죠, 정확하게는. 이분이 또 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트랙터가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색깔 회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그 다음에 형태, 산업 디자인 개념이 중요하고 또 하나 그때 경제가 이제 나빠집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윤리를 흔드는 사건이 생겨요. 피플 세이빙스 은행이라고 해서 몰린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 존 디어 직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 거기서 이제 은행을 했고 지역 주민들도 그랬는데 대공황이 일어나고 굉장히 존 디어가 현금 동원력이나 이런 게 나빠졌을 때 해고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필요하면 하고 다시 복직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 있는 그 직원들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적발이 됐죠. 존 디어하고 어떻게 관계되냐면은 이 은행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찰스 디어하고 이제 버터워스가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버터워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으로도 갑니다. 갔을 때 일부러 이 은행이 안 뺍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 명성도 유지되고 할 거니까 그러다가 이게 터지기 때문에 전혀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고 뭐 거기 돈을 횡령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도의적인 문제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결심합니다. 돈을 수표를 끊어서 이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하고
2, 3년 있다가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하죠. 그렇게 돼서 거의 근데 존 디어도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임직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파산하지 않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존 디어의 어떤 그런 존 디어 정신에 대해서 전부 다 믿고 신뢰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벌써 이게 한 100년 이상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트랙터 시장이 되면서 미국은 빠르게 자영농에서 기업농 시대로 바뀌고 농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40%, 30%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속도로 이제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준비를 하죠. 린드만이라는 건설 중장비 업체도 이제 사고, 이분의 장점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기업에 있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전했었고요. 조종사로도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한 건 아니고 교관으로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제2차 트랙터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군에 입대해서 이제 군인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 군수물자 하는 것들을 총괄을 해서 대령으로 이제 나중에 예편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트랙터 대전은 아까 이제 버터워스 때 세계 기업이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 싸우는 거고, 끝났을 때쯤 돼서 한 30개 정도로 줄어요. 트랙터 수백 개가 망합니다. 2차 트랙터 대전은 인터내셔널 하베스터가 하고, 그때쯤 되면은 인터내셔널 하베스터가 시장의 60%, 존 디어가 한 25% 정도 2위 그룹인데, 포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2차가 50년 정도 하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와이먼 시대 때는 승부가 결정나잖아요. 다 세 사람 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승부가 나지 않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결국은 승부가 납니다. 미국 농업의 황금기가 5대, 6대는 아주 대불황기,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대는 이제 윌리엄 휴잇이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고, 6대는 이제 로버트 핸슨, 최초의 그 전문 경영인이죠.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윌리엄 휴잇은 이제 미래를 여는 자, 로버트 핸슨은 인파이터라고 했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제 권투 선수였던 것도 있거든요. 마지막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찰스 와이먼도 아까 4대도 아들이 없고 딸만 이제 있습니다. 둘이. 그 시대만 해도 딸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위들이 했고, 근데 정말로 좋은 사위들을 골라서, 배우자들을 골라서, 그래서 진짜 기업이 엄청 커지고, 또 이제 그런 윤리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제 사위죠. 이 사람도 중견기업 정도의 기업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커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래서 해군 장교로도 해서 정보과로 했고,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UC 버클리에 나왔고, 경제학하고 정치학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대 경영대하고 MBA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제는 세계화로 이제 해외 시장 개척하는 거. 지금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크는데 이제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농기계 1위 기업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과제였던 거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버클리에 다니면서, 미국은 프레타란티라고 그러는데 남학생들 클럽이 있거든요.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군인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에서 피로연에서 와이프를 만나요. 이제 존 디어, 이제 그 가문에 패트리샤라고. 또 패트리샤 자체도 굉장히 또 훌륭하고 똑똑한 여자예요. 나중에 뭐 미국 승마협회 같은 것도 엄청 키고, 적십자사에도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고,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뭐 이런 여자거든요. 그게 딱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 디어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엔 좀 거부를 해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싶다 하는데 마지못해 욕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맡을 사람이 자기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명감 때문에 하거든요. 그때가 미소 냉전 시대가 되고, 이 사람 때 미국에 그 후르시초프가 옵니다. 그 닉슨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을 텐데 초청을 받는데, 후르시초프가 농업 전문가거든요. 미국의 농업기업을 방문하고 싶다 해서 존 디어를 방문해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랑 이제 농기계 제작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냉전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진전은 안 되죠. 그리고
최초로 독일의 기업을 사가지고 유럽으로도 진출하고 또 시대적으로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올 때고 미국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을 때 초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시절에 존 디어 매출액이 3.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15배나 성장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본부 사업도 만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농기계 들어오면서 그 당시 쓰고 있던 건 창고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도 가는 존 디어 사업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그 건축가도 사리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 존 디어 본사가 유작입니다. 아마 여기서 듣는 시청자분에서 건축가시라면은 사리넨이 설계를 했다고 유작이라고. 또 하나 이제 1위를 한 게 이제 신세대 트랙터를 개발해서 이제 1위를 하면서 트랙터만 개발한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내요. 디어데이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마커스 백화점이랑 같이 해가지고 백화점 1층에서 트랙터를 선물 그 상자 같이 크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정오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그 트랙터 이제 몇백 개를 전시하고 그 전에 축제도 하고 3년 만에 존 디어가 농기계 1위 회사로 이제 등극을 하죠. 그 다음에 이분을 끝으로 가문은 더 이상 기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거의 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나중에 해요. 레이건 행정부 때 이 사람이 그 자메이카 대사로 발령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 디어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존 디어 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원래 이제 선대에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은행을 처음에 파산했을 때 새로운 은행 만들어서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 주식을 상당수가 이 가문에서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물려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전부 다 존 디어 재단에다가 기증하고 그리고 재단에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도 그냥 교사로 평범하게 있고 본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재단 이사로만 들어가서 이사장 이런 건 안 해서 기업하고 사회재단하고도 완전히 분리했다는 거. 드디어 이제 CEO가 6번째로 바뀌고요. 이 사람은 몰린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존 디어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꼭 들어오고 싶었고 권투 선수 같은 것들을 했었고 있는 어거스티나 대학교를 나옵니다. 윌리엄 휘잇은 자메이카 대사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바뀐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가문에서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뀌고 나서 좀 있다가 초불황기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생을 해요.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농에서 이젠 황금 작물 같은 것들을 하는 돈으로 농업이 이제 산업화된 거죠. 그런 대규모 기업농이 보편화됩니다. 농민의 인구가 이제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제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그 대공황 때 이제 했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이 훨씬 더 힘들었었다고 해요.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분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중에 또 기업이 괜찮아졌을 땐 재취업도 시켜주고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게 존 디어가 이런 불황을 극복했는데 첫 번째는 게이토입니다. 다목적 전지형차라고 모든 지형에 갈 수 있는데 ATV라고 이 붐이 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붐이 불다가 꺼져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소음도 있고 환경도 악화시키고 또 이제 산림 같은 데 들어가니까 환경도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때 존 디어는 다른 방향으로 이걸 합니다. 이런 스포츠 유틸리티가 아니고 농업에서 과수원이나 농업에 물자를 나르고 하는 것도 약간 소형 픽업 트럭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게이토입니다. 동력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이를테면 농장이나 아니면 산지 같은 데 다 과수원을 가야 되니까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게이토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재정적으로 극복을 해요. 불황을 극복하고. 이거는 또 잘 나갑니다. 처음에는 농업, 과수원 이런 데 쓰려고 그랬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걸 앰뷸런스로 해서 이 사람들을 옮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에 쓰냐면은 우리 풋볼 같은 게임이나 야구 같은 하다가 이제 다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또 이게 이송하는데도 이게 쓰이고 9.11 테러 때 이걸 또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잔해 치우고 또 부상자 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전쟁에서 쓸만하겠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이걸 사용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로봇 같은 어떤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전장에서 군인들이 이제 움직일 때 뒤에 뭐 탄약이나 음식이나 군수물자 나른데도 또 자동으로 쓰이고 해서 굉장히 소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고 또 하나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인데도 본인이 몰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쇠퇴하는데, 몰린 도시재생 사업에 아무 기업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에서 돈을 내고 그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몰린에 가면 그게 굉장히 큰 관광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도 있고 또 트랙터도 전시하는 데들, 경기장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몰린이 일리노이 주에서 시카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그 7대와 8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1990년대고 미소 냉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 새롭게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신경제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또는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준비하고 기반을 만든 CEO들이고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스 베커런은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에는 기업 가치 전도사다라고 얘기했고, 기업이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회사를 운영했고요. 로버트 레이는 똑같이 기업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전시해서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은행가입니다. 독특하게. 철제쟁기 발명가의 후손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몰랐어요. 아까 처음에 레이니라는 사람이 철제쟁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수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존 디어가 이제 강철쟁기를 만들어 성공을 했는데, 강철쟁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레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각각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선조가 옛날에 뺏긴 거 돌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선조는 이렇게 기업가적 정신은 없었다, 뭘 만들고 하는 발명가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선조가 특허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을 키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바람에 내가 나중에 여기를 큰 기업의 회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 보통 다른 모든 CEO들은 사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만 한 부장급 정도 들어왔어요. 원래 중소은행에서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 처가가 몰린이에요. 은행에서 이제 근무할 때 우연히 처가를 갔다가, 처가에서 이제 몰린이니까 뭐 볼 게 있는가 해서 이제 존 디어 본사를 가서, 이 본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이제 뭐 주변 환경하고 이걸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임원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밑에 급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중견 이제 관리자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회장까지 하죠. 그래서 한스 베커런 7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농이 됐으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아까 건설업에는 들어왔는데, 이제 가드닝,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들, 1960년대 존 디어가 그 시장도 들어갔지만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키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뛰는 사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오래는 됐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브랜드 가치라는 거 만든 거는 이제 이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제 세계화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그 골프, 가드닝, 그러니까 딱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시대를 이룰 수 있었고, 성과가 뭐냐면 이제 가치로 모든 일들을 평가하자라는 것들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가치 프로그램을 했고, 글로벌 경영을 해서 진출 국가가 3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72억에서 117억으로 거의 한 배 반 이상 성장을 했고, 한스 베커러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1990년대 미소 냉전이 끝나고 수많은 미국의 국방부의 첨단 기술들이 민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정밀농업이란 거를 개념을 잡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GPS, 나부컴이나 해서 나중에 이제 20년쯤 있다가 이제 합병하는데, 아까 정보 솔루션 그룹이 굉장히 존 디어에서 핵심 두뇌라고 그랬는데, 이 조직을 원래는 앞에 좀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육성한 게 이 사람의 일이고, 결국은 오늘날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스 베커러가 바둑돌을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버트 레인 같은 경우도 역시 은행가이기 때문에 제 선대 그 CEO가 했던 것들을 기업 가치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진짜 핵심 가치로 주주 부가 가치라는 거를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회에 등장하는 거죠. 대통령도 그랬었고, 또 윤리 경영이라는 게 중요해진 시기였고, 진짜 미국에 신뢰받는 기업이 어딜까. 그러니까 존 디어가 굉장히 부각이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앞에 선대까지만 해도 존 디어에서 근무하는 거는 딱 이제 검은색 같은 수트에 넥타이 매고 흰색 와이셔츠에 이런 거였는데, 이분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평상복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IT 기업이 후드티 입고 근무하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후드티까지는 아니지만은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하고 넥타이 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기업 문화를 바꾼 것도 이 사람이거든요.
시대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들, 또 건설, 산림, 홈가든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합병을 해가지고 다음 이제 테크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들을 아주 튼튼하게 한 거죠. 매출액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순이익이 2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2008년도에 이제 거의 임기 전에 순이익이 20억 달러를 달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존 디어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됩니다. 요즘 그 7대 한스 베커러 같은 경우에는 존 디어 CEO들이 농업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농업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분들의 후계자들이 존 디어에 입사하거나 이랬는데, 이제 베커러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도시 출신이시고 또 독일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또 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초엘리트 도시 이런 분이 존 디어라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CEO가 된, 이게 조금 약간 맞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베커러 같은 경우에 이름만 들어봐도 베커러잖아요. 독일계예요. 베커러. 예, 네.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성장을 했는데 군복무를 독일에서 합니다. 유럽으로 파견돼서, 그리고 결혼을 프랑스 여자와 결혼해요. 유럽을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존 디어에 들어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유럽의 농업이 얼마나 전후에 이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MBA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존 디어는 아주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MBA 출신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택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하버드 MBA가 존 디어를 간다고? 라고 하고, 넌 더군다나 대도시 출신이잖아. 이것도 모를 텐데? 라고 하는데, 왜 거길 가는데? 라고 했을 때 베커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글로벌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을 가고 싶어.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글로벌로 가가면서 뭐 부패거나 뇌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난 그게 내가 일하기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업을 택한다고 했고, 가서 지금 15배 정도로 키우죠. 15배. 사실 이제 MB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이제 불황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2000년에 이제 미국의 닷컴 버블이 왔었고, 2007년, 8년에 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CEO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치 프로그램을 쭉 베커러에서 이어서 개선했고, 또 하나 이 사람도 이제 임기가 이제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아직 IT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닷컴 버블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모니터링을 해요. 나부컴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어떤 기업들이 우리랑 맞고 우리가 꼭 필요한 기업들인가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정보들을 축적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랑 손잡거나 어디하고 합병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런 걸 하려면, 기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산림업 그런 기업들을 사요. 그리고 이 경제가 좀 나빠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현금 창출 능력을 엄청 키워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IT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베커러하고 레이는 그걸 준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글로벌 시대의 존 디어의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든 이제 전략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9대 사뮤엘 앨런, 10대 이제 존 메이인데, 존 메이는 지금 현재도 이제 있죠. 네. 이제 19년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제 5년, 이제 6년째인 거죠. 저는 이제 사뮤엘 앨런은 윤리적인 테크 혁명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사뮤엘 앨런은 출신이 퍼듀 대학교 산업공학과 학부입니다. 퍼듀 대학교면 또 공학으로 유명하죠. 네네. 산업공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커요. 특히나 이 사람은 스템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존 디어가 나가 있는 진출국의 그 지역사회나 또 직원의 이제 가족들한테도 스템 교육을 강화시켜주고 지원을 해줘요.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 교육이 앞으로 차세대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시대적으로는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에서 식량 부족이 나온다.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였고, 또 기반시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로나 이제 집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화가 하필로 했었죠. 세계 인구, 도시 인구, 인구 이동이 굉장히 증가된 것들, IT 기술이 산업화된 것들,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환경보호 같은 것들도 커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어서, 그때 이제 정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앞에 이제 로버트 레인 이런 사람들이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합니다. 몇십 개의 기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존디어가. 했습니다. 예. 네. 그거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싼 값에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값에 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 하면은 그 사람들 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다가 또 기업을 하고 그 또 별도로 놔두거든요. 실리콘밸리 놔둡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있으면서 정보 탐색하는 것도 있어서 그걸 모으고 생태계를 만들고 또 다른 정보기업을 부르고 해가지고 점점점 이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밀 기업들을 사고 또 이제 합병하고 또 연합하고 협력하고 유럽으로도 진출해서 프랑스 정부가 하는 농업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전기 트랙터도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 건설업에서도 빌트겐 그룹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때 사거든요. 이제 2010년대부터 공격적으로 사죠. 그게 기반이 돼서 진짜 빅테크 기업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DX가 되는 거네요. 됐죠. 이제 이미 그게 됐는데 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존 메이 회장 때 그걸 합니다. 아까 사뮤 앨런은 산업공학하기 때문에 공학에서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기억했는데 존 메이는 메인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뉴햄프셔 대학을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학부가 이 사람은 건강관리예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일종의.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메인 대학교 경영대학을 해서 MBA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존디에 사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정보 솔루션 그룹 ISG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웁니다. 기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사뮤 앨런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해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샀으면 인수합병. 그 사실은 인수합병의 실무적인 데이터하고 활용도 그렇고 그 실무적인 작업들을 다 메이가 한 거예요. 메이가 이 기업 사야 됩니다. 이 기업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하면 그렇죠. 같이 있었겠네요. 그치, 그 밑에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CEO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면은 다 처음부터 쭉 보면은 스토리가 맞아지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미래를 내다봤을까 해안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전환이 되고 DX가 되고 실질적으로 커지죠. 그리고 존 메이가 CES에 들어간 게 회장이 되자마자 들어간 겁니다. 회장이 되기 전에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실질적 준비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근데 왜 2019년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그 앞에 사뮤 앨런 회장이 많이 이제 기술 기업들을 했는데 정말 알짜배기 전문가들을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테크 기업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진짜 IT 첨단 기술 전문가들을 이제 하려고 CES에 나간 거예요. 2019년에 네. 그걸 나가서 보여주고 하면서 빅테크 M7뿐만 아니라 이 기업도 굉장히 좋구나라고 해서 몰려들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발전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식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제 그 글로벌 공급 체인이 끊어지면서 2023년에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됐고 오늘날 존 디어가 원래는 은둔의 테크 자이언트였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공개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왔습니다. 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CEO가 오면서 아니면 뭐 내부에서 발탁이 되더라도 이전 CEO의 공을 싹 없애버리고 이전 건 잘못됐어 내가 개혁하겠어 하면서 뭐랄까 단절시키면서 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계속 바통을 이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것을 놓고 여기서 준비한 것을 받아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하게 시대를 읽으면서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창업자 정신.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변화해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님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참 굉장히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존 디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